파리의 한 미슐랭 레스토랑. 새벽 4시부터 주방은 불이 켜집니다. 완벽한 온도로 조리된 푸아그라, 예술작품처럼 플레이팅되는 요리들. 그 중심에 25살 수습 셰프 루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언제나 떨렸습니다. 미슐랭 별 하나하나가 주는 무게를 알았기에, 실수는 곧 꿈의 끝을 의미했기에. 하지만 그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별을 향한 집착 속에서 정작 요리의 진짜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역설적이게도 별에서 멀어지기로. 그가 선택한 곳은 프랑스인들조차 잘 모르는 땅, 한국이었습니다. 프랑스 파리, 별을 줬던 청년 셰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이입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자랐고 15살 때부터 요리가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의사가 되길 원하셨지만 저는 주방의 뜨거운 열기와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에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저는 파리 7구에 위치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수습 셰프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제게 천국이자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돌아가는 삶. 헤드 셰프의 고함 소리, 완벽하지 않으면 쓰레기통으로 던져지는 요리들, 그리고 끝없는 연습. 저는 그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꿈이 있었으니까요. 언젠가 제 이름으로 된 레스토랑을 열고 미슐랭 별을 받는 것.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서 저는 뭔가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조리된 송아지 고기, 정교하게 장식된 디저트, 한 접시에 1000유로가 넘는 요리들. 손님들은 감탄했고 비평가들은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누구도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요리를 먹는 게 아니라 경험을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요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술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주방이 문을 닫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문득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단순한 수프가 그리워졌습니다. 아무 장식도 없고 비싼 재료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한 그릇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걸. 음식의 본질, 사람의 마음을 담는 방법.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셰프가 되기 위해 아시아로 가서 완전히 다른 요리 철학을 배우기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추천했습니다. 정교함과 전통이 살아있는 곳이라고. 중국도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5000년 요리 역사가 있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왜냐고요? 정확히는 저도 모릅니다. 다만 제 프랑스 친구들 중 그 누구도 한국 음식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고 그것이 오히려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미지의 맛. 아직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 그 안에 제가 찾는 답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출발 전날 밤 헤드 셰프는 제게 말했습니다. 루이, 너는 미쳤어. 3스타 레스토랑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가다니. 그곳에서 뭘 배운다는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갑니다. 그는 코웃음을 쳤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2024년 봄, 저는 파리를 떠나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배낭 하나와 요리사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떨림을 안고서. 서울, 낯선 골목에서 만난 국밥집. 서울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명동과 강남에 세련된 레스토랑들을 방문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지만 제가 찾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곳들은 파리의 레스토랑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진짜 한국을 보고 싶었습니다. 관광객이 아닌 한국 사람들이 매일 먹는 음식, 그들의 삶이 담긴 음식을 말이죠.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지하철을 타고 을지로라는 곳에 내렸습니다. 가이드북에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낡은 건물들, 그리고 현대적인 빌딩 사이로 보이는 묘한 조화. 파리의 말에 지구를 닮았으면서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걸었습니다. 관광객의 시선이 아닌 요리사의 코를 따라서. 그러다 한 골목 모퉁이에서 멈춰 섰습니다.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을지 순댓국. 페인트가 벗겨지고 글씨도 희미했습니다. 프랑스였다면 이런 가게는 진작 문을 닫았을 겁니다.
보건소에서 허가도 안 내줬을 테고 손님도 오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게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회사원,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 학생, 그리고 백발의 노인까지 모두가 자연스럽게 이곳을 찾았습니다. 저는 주저했습니다. 메뉴판도 한글로만 되어 있었고 안을 들여다보니 테이블은 낡았고 바닥은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프랑스에서 배운 저의 모든 레스토랑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은 이미 가게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사람들의 대화 소리,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뭔가 깊고 진한 국물 냄새가 가게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뒤에서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제가 외국인인 걸 단번에 알아채셨습니다. 하지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앉아 하시며 구석자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낡은 의자에 앉았고 할머니는 물어보지도 않고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로 보이는 분, 그리고 한 아이. 아마도 아들이겠죠. 사진은 색이 바래서 언제 찍은 건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달력은 2024년 것이었지만 시간은 이곳에서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파리에서라면 이런 가게를 구닥다리라고 불렀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나 편안했으니까요. 마치 집에 온 것처럼.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는 것을. 이곳은 누군가의 추억이고 일상이며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50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된 시간이 이 낡은 테이블과 의자, 벽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긴장을 풀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북도, 별점도, 완벽함에 대한 강박도 이곳에는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함만이 있었습니다. 한 그릇의 순댓국, 충격적인 첫 만남. 5분쯤 지났을까요? 할머니가 커다란 뚝배기를 들고 오셨습니다. 자, 드셔. 단순한 한마디와 함께 제 앞에 놓인 그 한 그릇.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국물 위로 고춧가루의 붉은 빛이 번지고 선지와 순대, 내장들이 보였습니다. 프랑스식 관점에서 보면 결코 아름답지 않은 비주얼이었습니다. 플레이팅도 없고 장식도 없었습니다. 그냥 뚝배기에 담긴 뜨거운 국물 한 그릇. 하지만 향은 달랐습니다. 제 코를 자극하는 복잡한 레이어들. 우선 고소한 들깨 향이 확 올라왔고 그 뒤로 내장의 깊은 풍미, 파의 신선함, 그리고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발효된 듯한 감칠맛이 느껴졌습니다. 5년간 미슐랭 주방에서 일하면서 수백 가지 재료를 다뤄봤지만 이런 복합적인 향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음식을 분석하듯 먹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첫맛, 중간맛, 끝맛, 온도, 질감, 향의 밸런스. 하지만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그 모든 분석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얼얼한 매운맛이 먼저 왔고 그 다음 깊은 고소함, 그리고 놀랍게도 달콤함까지 느껴졌습니다. 순대를 씹자 쫄깃한 식감과 함께 속재료의 향긋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숟가락을 계속 떠넣었습니다. 국물 한 모금, 순대 한 점, 그리고 선지의 부드러운 식감. 할머니가 가져다 주신 깍두기를 한 입 베어 물자 아삭한 식감과 함께 상큼한 신맛이 입안을 리셋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물 한 숟가락. 완벽한 순환이었습니다. 프랑스 요리에서는 모든 맛이 계산됩니다. 이 재료가 저 재료와 만났을 때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지, 온도는 몇 도여야 하는지, 소금은 몇 그램이어야 하는지. 하지만 이 순댓국은 달랐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직관으로 만들어진 음식이었습니다.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간 전해 내려온 손맛과 경험이 이 한 그릇에 농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릇을 들고 국물을 마셨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면서 몸 전체가 따뜻해졌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제 안에 얼어붙었던 부분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파리에서의 5년, 완벽함을 향한 집착, 실수에 대한 공포, 별에 대한 압박. 그 모든 것이 이 뜨거운 국물 한 그릇 앞에서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릇을 비우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물어보셨습니다. 맛있어? 저는 한국어로 대답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도 이거 엄청 좋아했는데. 과거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5년간 배운 것이 요리의 기술이었다면 오늘 배운 것은 요리의 영혼이었습니다. 이것은 레시피로 옮길 수 없는 것, 측정할 수 없는 것,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담는 방법. 저는 그날 그 골목을 떠나면서 다짐했습니다. 이것을 배우기 전에는 프랑스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국인의 따뜻함에 또 한 번 놀라다. 그 후 저는 매일 그 순댓국집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순댓국의 맛을 분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국물은 어떻게 우려내는지, 양념의 비율은 어떤지. 요리사로서의 본능이었죠.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면서 제가 그곳에 가는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음식 때문이 아니라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저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우리 프랑스 손님 또 왔네 하시며 자리를 안내해 주셨고, 제가 한국어가 서툰 걸 아시고는 천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오늘 안 오는 줄 알았네. 걱정했잖아 하시는 겁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저를 걱정해 주시다니. 프랑스에서는 이런 관계가 불가능합니다. 손님과 식당 주인 사이에는 명확한 선이 있습니다. 돈을 내고 음식을 받는 거래 관계죠. 물론 단골이 되면 친절해지지만 그것도 비즈니스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함은 달랐습니다. 진짜로 걱정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마치 제가 손자라도 되는 것처럼.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저는 감기에 걸려서 콧물을 훌쩍이며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예고 아프네 하시며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더 뜨겁고 얼큰한 순댓국을 가져오셨습니다. 이거 먹고 푹 쉬어. 약보다 나아. 그날 저는 순댓국을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놀라서 왜? 너무 매워? 하고 물으셨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감동해서였습니다. 파리를 떠날 때 어머니가 걱정하셨습니다. 혼자 낯선 나라에서 아프면 어떡하니? 저는 괜찮다고 어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아프니까 무서웠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언어도 서툰데 병원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할머니가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일주일 전에 처음 만난 외국인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셨습니다. 며칠 후 감기가 나았을 때 저는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하려고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가져온 초콜릿이었죠.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니야. 이게 뭐라고. 하지만 결국 받아주셨고 그 대신 김치를 한 통 싸주셨습니다. 이거 집에 가져가서 밥이랑 먹어. 몸에 좋아.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고급 초콜릿을 드렸는데 김치를 받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김치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가 제게 물어보셨습니다. 너 부모님은 안 걱정하셔? 저는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세요. 매일 영상통화하는데 제가 잘 먹고 있다고 말씀드려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우리 아들도. 말씀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어디 계세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10년 전에 갔어. 교통사고로.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챙겨주신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그냥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들과 비슷한 나이의 청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통해 아들을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멀리 와서.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괜찮아. 네가 행복하면 돼.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것은 요리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요리가 예술이고 비즈니스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요리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순댓국 한 그릇에는 50년의 세월과 아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손님에 대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슐랭 별 100개로도 살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프랑스와 한국, 음식 철학의 차이. 저는 매일 밤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 느낀 것들, 그리고 프랑스와의 차이점들을. 한 달이 지나자 노트는 가득 찼고 저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음식 철학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프랑스 요리는 예술입니다. 셰프는 예술가이고 요리는 작품입니다. 한 접시를 만들기 위해 수십 가지 기법이 동원되고 플레이팅은 그림을 그리듯 세심하게 이루어집니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일할 때 저는 트러플 하나를 올리는 위치를 조정하느라 10분을 쓴 적이 있습니다. 헤드 셰프가 2mm만 왼쪽으로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았습니다. 완벽한 비주얼이 완성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순댓국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매번 담기는 모양이 달랐고 순대와 내장의 비율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기준으로는 부정확한 요리였죠. 하지만 맛은 항상 완벽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레시피를 따르는 게 아니라 감각을 믿으셨으니까요. 50년간 매일 같은 요리를 하시면서 몸에 밴 직관. 그것이 어떤 정밀한 측정보다 정확했습니다. 프랑스 요리는 개인의 영역입니다. 셰프의 창의성, 셰프의 명성, 셰프의 별. 모든 것이 개인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레스토랑에 가면 셰프 누구의 요리라고 소개됩니다. 헤드 셰프는 신과 같은 존재이고 그의 이름이 곧 레스토랑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한국 음식은 공동체의 영역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순댓국은 할머니 혼자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 레시피는 할머니의 시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이고 또 그 시어머니는 그 윗대에서 배운 것입니다. 수십 년, 수백 년간 전해 내려온 집단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먹으려 하더라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프랑스 레스토랑은 비쌉니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려면 1인당 500유로는 기본입니다. 그것은 상류층의 문화이고 특별한 날의 경험입니다. 제가 일하던 레스토랑의 손님들은 대부분 정장을 입었고 목소리도 낮게 속삭였습니다. 마치 미술관에 온 것처럼. 하지만 할머니의 순댓국은 8,000원이었습니다. 한화로 8,000원이면 유로로 5.5유로 정도. 프랑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에 영양 가득한 한 끼와 따뜻한 인심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은 작업복을 입고 왔고 큰 소리로 웃었으며 편하게 먹었습니다. 이것은 일상의 문화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썼습니다. 프랑스 요리는 배를 채우지 않고 눈을 채운다. 한국 요리는 눈을 채우지 않고 마음을 채운다. 둘 다 옳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5년간 제가 추구한 것은 눈을 채우는 요리였고 정작 제 마음은 비어 있었다는 것을. 어느 날 할머니께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싸게 파시면 남는 게 있어요? 할머니는 웃으셨습니다.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잘 먹으면 그게 남는 거지.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답이었으니까요. 레스토랑은 비즈니스이고 수익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식당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일기에 썼습니다. 나는 별을 위해 요리했다. 할머니는 사람을 위해 요리한다. 누가 더 위대한 요리사인가? 답은 명확했습니다. 노포 식당의 가치, 사라지기 전에 남기고 싶다. 6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할머니의 가게뿐만 아니라 을지로의 다른 오래된 식당들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60년 된 설렁탕집, 40년 된 칼국수집, 50년 된 족발집. 모두 할머니의 순댓국집처럼 낡았고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렁탕집 할아버지는 625 전쟁 이후부터 이 가게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전쟁 끝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은 게 따뜻한 국물이었어. 나는 그걸 팔기 시작했지. 할아버지의 설렁탕은
24시간 동안 끓여서 만들었습니다. 불 조절도 시간 단축도 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만들면 맛이 달라. 손님들은 알아. 50년간 먹던 맛이 바뀌면 바로 알아차려. 칼국수집 아주머니는 직접 밀가루를 반죽해서 칼국수를 만드셨습니다. 기계로 뽑으면 쉽지. 근데 손으로 하면 면발이 달라. 이게 우리 집 비법이야. 저는 아주머니가 밀가루 반죽을 치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표정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일 40년 했는데 아직도 재밌어.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거 보면 저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도 찍고 레시피도 받아 적고 주인분들의 이야기도 인터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개인적인 공부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큰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이 가게들이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골목에 우리 같은 가게가 10년 전만 해도 20개 넘었어. 지금은 5개밖에 안 남았어. 다들 나이 들어서 못하시거나 건물 재개발로 쫓겨나거나 우리 가게도 내년이면 재개발 들어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하세요?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 들어서 못해.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누가 물려받겠어. 문 닫아야지.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50년의 역사가 담긴 이 가게가, 이 맛이, 이 이야기가 그냥 사라진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였다면 이런 가게는 문화재로 지정되었을 겁니다. 정부에서 보호하고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냥 낡은 가게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저는 프랑스식 요리사에서 한국 노포의 기록자로 변신했습니다. 매일 다른 노포를 찾아가서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듣고 레시피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상과 글로 남겼습니다.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미 익숙한 음식이었고 외국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조금씩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이 이런 가게를 알다니 신기하네요. 저도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시던 맛인데 그립네요. 이런 가게들이 사라지는 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특히 한국의 시니어분들에게서 많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음식 안 먹으려 해서 슬펐는데 외국인 청년이 좋아해주니 고맙네요. 우리 세대의 맛을 기억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루이야, 너는 프랑스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한국 음식을 아끼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배운 건 화려한 요리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배운 건 진짜 요리예요. 세련된 레스토랑보다 50년의 기억이 담긴 국밥집이 더 위대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역사이고 문화이고 사람들의 삶이에요. 저는 계속 기록했습니다. 사라져가는 노포들의 마지막 모습을. 어떤 가게는 제가 방문한 지 한 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주인 할아버지는 마지막 날 가게 문을 닫으며 우셨습니다. 5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떠나야 하네. 저는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슬펐지만 기록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한 페이지니까요. 제 영상을 본 한국 젊은이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문화를 더 소중히 여기네요. 부끄럽습니다. 저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대신 지금이라도 찾아가 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 댓글 이후로 젊은 손님들이 노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순댓국집도 내년에 문을 닫게 되었지만 저는 그 전에 완벽하게 기록했습니다. 레시피부터 할머니의 손동작 하나하나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할머니의 마음가짐까지. 음식은 사랑이야. 그걸 잊으면 안 돼. 할머니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1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순댓국집은 재개발로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날 단골 손님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30년을 다닌 아저씨, 20년을 다닌 아주머니, 그리고 1년을 다닌 저까지.
우리는 함께 순댓국을 먹으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끝까지 웃으셨지만 가게 문을 닫을 때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50년이 여기 다 있는데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 새로운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 맛을 이어받아도 될까요?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대로 순댓국집을 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놀라셨습니다. 진짜? 너 같은 프랑스 요리사가 순댓국을 팔겠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이제 프랑스 요리사가 아니에요. 한국 음식을 사랑하는 요리사예요. 그리고 할머니의 맛을 사라지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 아들이 살아있었으면 너처럼 했을 텐데. 저는 을지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인테리어는 할머니 가게를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낡은 테이블, 오래된 의자, 그리고 벽에는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걸었습니다. 간판에는 한글과 프랑스어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루이의 순댓국 마이너스 러 선데이 디 루이스. 개업 첫날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제가 만든 순댓국을 한 숟가락 드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맛이 똑같아. 내가 만든 것 같아.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울었습니다. 1년간의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메뉴는 단 하나, 순댓국뿐이었습니다. 다른 메뉴는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다른 건 안 파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완벽하게 하고 싶어요. 50년간 순댓국만 만드신 할머니처럼. 어떤 손님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떤 손님들은 존중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가게의 첫 단골들은 할머니 또래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순댓국집에 다니시던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루이야, 네가 그 맛을 이어받았다며? 한번 먹어봐야겠네. 드시고 나서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때 그 맛이네. 고맙다. 다시 먹을 수 있을 줄 몰랐어. 저는 할머니께 배운 대로 손님들을 대했습니다. 가격은 싸게, 마음은 따뜻하게. 혼자 오신 어르신들께는 반찬을 더 드리고 감기 기운이 있어 보이면 국물을 더 뜨겁게 끓여드렸습니다. 손님들이 저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루이 씨, 오늘도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프랑스에 있는 동료들이 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박차고 나와서 국밥집을 하다니. 하지만 어떤 이들은 부러워했습니다. 넌 진짜 자유로워 보여. 우리는 아직도 별에 묶여 있는데. 6개월이 지나자 제 가게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찾아왔습니다. 프랑스 셰프가 만드는 한국 순댓국이라는 독특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것은 화제가 아니라 진심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루이야, 잘하고 있어. 내가 이 맛을 이어줘서 정말 고맙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감사한 건 저예요. 할머니가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알아? 우리 아들 꿈이 뭐였는지. 요리사였어. 근데 사고로 일찍 갔지. 나는 늘 아들이 요리사가 됐으면 어땠을까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온 거야. 마치 하늘이 보낸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 못 이룬 꿈을 이루고 있어. 저는 그날 밤 어머니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제 작은 가게를 보여드렸습니다. 엄마, 제 레스토랑이에요. 미슐랭 별은 없지만 제 마음이 담긴 곳이에요.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루이, 엄마는 내가 행복해 보여서 좋아. 별보다 더 소중한 게 행복이야. 1년 후, 제 가게는 여전히 작았고 메뉴는 여전히 순댓국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손님들로 가득 찼고 무엇보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시장에 가고 국물을 끓이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상. 파리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었지만 이것이 제가 찾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젊은 한국인 요리사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저도 프랑스 유학을 계획 중인데 루이 씨 이야기를 듣고 고민이 되어서요.
정말 별이 전부가 아닌가요? 저는 그에게 순댓국 한 그릇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별은 아름답습니다. 멀리서 빛나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죠. 하지만 별은 차갑습니다. 이 국물을 보세요.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합니다. 배고픈 사람을 채워주고 외로운 사람을 위로하죠. 저는 5년간 별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요리의 의미는 여기 이 따뜻한 국물 한 그릇에서 찾았습니다. 청년은 순댓국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마도 그는 제가 1년 전에 느꼈던 그 감동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저는 서울 을지로의 작은 순댓국집 주인입니다. 미슐랭 별은 없지만 매일 찾아주시는 단골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플레이팅은 없지만 50년의 역사가 담긴 깊은 맛이 있습니다. 높은 가격표는 없지만 진심이 담긴 한 그릇이 있습니다. 별을 줬던 청년은 이제 한국의 따뜻한 국물 안에서 인생의 맛을 찾았습니다. 그가 찾은 건 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것이라는 걸 이제 그는 압니다. 매일 밤 가게 문을 닫을 때 저는 하늘을 봅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별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 별처럼 멀리서 빛나는 것도 아름답지만 제 손안에 이 따뜻한 국자가 더 소중하다고. 왜냐하면 이것으로 저는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었으니까요. 파리에서 별을 쫓던 청년 루이. 그는 한국에서 별보다 더 빛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50년 된 순댓국집 할머니의 따뜻한 정, 사라져가는 노포의 가치, 그리고 음식에 담긴 삶의 이야기. 지금 이 순간에도 루이는 을지로의 작은 가게에서 국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미슐랭 별 대신 단골 할머니들의 미소를 받으며 화려한 플레이팅 대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심을 담으며 별을 쫓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루이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위대한 요리는 별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은 한국의 허름한 골목, 낡은 국밥집 한 그릇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곳이 있지 않나요?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곳, 세련되지 않지만 진심이 담긴 곳. 사라지기 전에 그곳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도 별보다 더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